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도 토지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2024년 4월 26일 현재 전 유튜브 또는 SNS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뉴진스의 미니진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강렬했던 기자회견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재미있는 소재를 놔두고 이 캐캐묵은 토지개혁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돌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고 엔터 산업 이런 것들도 알면 뭘 알겠습니까? 모르는 이야기 해서 망신나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나마 준비했던 토지개혁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 괜히 떠들다가 망신만 당하고 욕이나 먹고 이러느니 뉴진스 이야기보다는 훨씬 재미없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이야기도 굉장한 흥미로운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개혁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전을 했다. 그런데 이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몇 나라 없다. 해봐야 한국, 일본, 대만 이 정도가 다이고 나머지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아직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더라. 바로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로 그 토지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미 군정이 이를 먼저 추진을 했고 이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이 공화국 성립되자마자 바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했고 6.25 전쟁 직전에 이를 완성하게 되었다. 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북한군의 어떤 선전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구심점을 만들 수 있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죠. 토지개혁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용했길래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 엄청난 기적적인 경제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리적 비약이 있었죠. 사실 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토지개혁은 어떤 결과를 낳았길래 그 이후에 계속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가져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될 수 있게 만들었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자, 토지개혁은 하면 뭐가 좋을까요?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소작농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영농이 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겠죠. 농민들이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지주들한테 안 뜯겨도 된다. 인점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토지개혁은 이런 점들 이상으로 제일 중요한 효과 하나를 가집니다. 바로 농업 생산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단위 면적당 농업 생산량이 확 늘어나요, 진짜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주민 소작농과 자영농 간에 똑같이 예를 들자면은 한 1000평 정도의 농지를 가졌다. 그러면 소작농 있는 1000평과 자영농이 농사짓는 1000평 사이에 이 산출물을 비교를 해보면 자영농의 산출물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면 자영농은 왜 소작농보다 단위 면적당 농업 생산량이 늘어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경향성은 아주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이제 약간 진한 선으로 된 건 소작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작률은 미군정기에 1차적으로 농지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1950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이제 소작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소작률 자체로는 거의 0%에 가깝게 팍 떨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농업 생산량은 1950년부터 53년도까지 전쟁 기간 동안에 떨어졌지만 종전 이후로 바로 농업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을 해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1975년 정도가 되면
1953년도에 비해서 농업 생산량 자체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농업 생산량 뭐 똑같은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풍년, 흉년 이런 게 따라서 출렁출렁 하겠지만서도 2배, 3배가 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꾸준히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해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왜 소작농에 비해서 자영농은 농사가 이렇게 잘 될까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참 이해가 되실 건데 농사 일을 하시다 보면 얼마나 여기에 정성을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산출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시기에 비료를 준다, 뭐 애들이 마르지 않게 물을 갖다가 꾸준히 잘 준다, 그 다음에 틈날 때마다 피 뽑고 뭐 한다, 그리고 밭갈이 열심히 한다, 뭐 밭 2번 갈 거 3번 갈고 이러면은 확실히 더 낫다, 뭐 물 관리 틈틈이 한다 등등등 이런 농업에서는 신경 쓸 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농업 생산물 자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1000평짜리 농사를 짓는 그 농부 입장에서 내가 소작농일 때와 자영농일 때 어디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영농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왜? 인센티브의 차이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소작농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뭐 작년보다 20% 30%더 산출물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절반을 지주한테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 자영농은 20% 30%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전부 다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인센티브가 2배인 거죠. 2배. 지주 밑에 있는 소작농은 반을 떼주니까 늘어날 수 있는 양을 반밖에 못 들어가는데 뭐 자영농은 다 들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인센티브, 즉 농사를 더 열심히 잘 지어야 되겠다는 인센티브가 2배 큰 만큼 2배 노동력도 더 열심히 쏟아부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산출물들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확인이 되고 전 세계 공통으로 확인되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자영농의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 생산량이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다음 표는 농가 소득 추이입니다. 농가 소득이 정말 1960년대도 꾸준히 늘어났지만서도 1970년대가 되면 진짜 농가 소득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훨씬 더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고정비가 있기 때문이겠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뭐 종자 사야지, 비료 사야지, 농기계 사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꾸준히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들이 처음에 이제 투자가 될 때에는 농가 소득이 크게 늘지는 못하겠죠.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농업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농업 생산량 자체도 많아져. 고정비 투자도 어느 정도 끝나. 그러고 나면은 농가의 수입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소위 이때가 이제 새마을 운동 기간이죠. 새마을 운동 기간이 뭐 지붕 수리한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서도 이때 당시에 농업 전반에 대한 이 진흥 계획, 농촌 진흥 계획이었으니까 이 계획 새마을 운동도 사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가 소득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농가 계속 가난했는데 무슨 소리?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1970년대가 훨씬 농가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시계열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가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은 이후에 또 어떤 효과를 가질까요? 요 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에서 농가의 순농가 소득입니다. 즉, 뭐, 예를 들면 고정비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빼고, 실제로 농가가 얼마나 들고 가느냐. 이게 이제 불변 가격이라고 해서 이때 기준을 딱 맞춥니다. 물가 상승률을 갖다 다 보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1933년도에 뭐 농가 소득 얼마 올렸는데 지대 빼고 나니까 286
정도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1975년도가 되면 이제 지대, 즉 지주한테 드리는 돈이 뭐 거의 빵에 가깝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전체를 다 해서 4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가소득이 1933년도에 비해서 같은 가격, 물가상승률 다 보정하고 하더라도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농가들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생길까요? 크게 봐서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먼저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거의 뭐 한국 농촌 사회,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처음으로 농민들이 잉여 생산물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농의 세계이니까요. 지주 입장에서, 지주 밑에 있는 소작농 입장에서는 생산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반을 지주한테 갖다 바치니까 뭐 우리 식구 먹을 거 빠듯하게 남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나마 흉년이 들었다. 그마저도 모자라겠죠. 엄청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농민들이 이걸 쓸 수 있었을까요? 무척 힘들었겠죠. 반면 전 농민들이 다 이제 자영농이 된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거, 일단 생산량 자체도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잉여 농산물이 생겼고, 이 잉여 농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농산물을 현금화하던 사람들은 누구죠? 지주들입니다. 지주들이야 뭐 자기 특별히 노동하는 거 없이 다 농부들한테 뜯어가서 하는 거니까, 소정을 뜯어가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남는 거 다 팔겠죠.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농민들은 그나마 저축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저축을 갖다가 은행에다 쌓아만 두겠습니까? 당연히 농부들은 이 농업에 재투자를 하겠죠. 농기계 사고, 비료 사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할 것입니다. 자, 이거가 나는 효과는 이렇게 뭐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농업 생산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가 뭐죠? 바로 이 농업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괭이나 호미 뭐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이것도 일단 첫 번째 효과니까 괭이 만드는 뭐 저기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자 이제 소한테 끄는 보습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팔릴 거고, 좀 더 지나면 경운기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트랙터나 트럭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각종 농업 관련 산업들이 점점점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 소작농들 같은 경우 이까지 사실 이 정도로 투자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없어요. 거의 자급자족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농업에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여력 자체가 없고, 설사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내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인데 남의 땅을 위해서 내가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비료가 한 100 정도 뿌리면 좋다 그러는데 아이고 뭐 한 50만 뿌리고 뭐 비료값도 뭐 다 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영농은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을 뿌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농사도 더 열심히 지을 거고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의 싹이 틉니다. 바로 농업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요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인데 농업 관련 상업적 시장이 열린 겁니다. 농산물도 잉여 농산물이 생겼으니까 그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재투자가 여러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관한 시장이 열립니다. 전 국민이 대부분 다 농업인인, 농부인 나라에서 이렇게 상업적 시장이 열리고 이를 위한 공업의 씨앗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제조 공장이 어디야? 그러면 비료회사입니다. 대동공업이라고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농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뭐 경운기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대동공업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 관련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큰 효과인데 그 다음으로 남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효과입니다. 바로 농업 생산성 자체가 높아졌다라는 말은 여태까지 1000평의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1000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비료 뿌리고 뭐 그다음에 기계 많이 쓰고 이러니까 이제는 700, 600의 노동력이 들어도 되는 시대로 발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농업도 많이 기계화가도 되고 이러니까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소작농의 시대에는 가족들 중에서 농사일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가족이 전부 다 땅에 다 갖다 붙어서, 그러니까 농업 관련 투자를 못하니까 남는 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다 인력으로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겨우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농업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5명이 있는 한 가구다. 그러면 1명, 2명, 3명 이렇게까지 농업에서 약간 해방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현상이 바로 그 도시로의 이주 현상입니다. 옛날에 우리 엄청 많이 들었던 이촌 향도 이런 말 있죠. 촌을 이별해서 떠나서 향도 도시로 향한다 라고 하는 그 현상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도시화율인데요. 여기 파란색 선으로 그린 거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950년도에 21%였습니다. 21.4%라 그러면 전 국민의 80%가 농촌에서 농부로 살았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20%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2대 8로 농촌이 많았는데 지금은 8대 2로 다 도시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갔다는 말이죠. 도시로 왜 갔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도시에서 뭐 공장에서 일을 하든 뭐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든 이렇게 하면 농사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촌에서 벗어나서 도시로 가서 돈 벌러 갈게요 라고 하면 옛날 소작농 시절에는 일단 지주가 그걸 싫어합니다. 아니 농사 지어야지 뭘 도시로 가. 왜냐하면 식구들이 땅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지 내 소출물이 많으니까 일단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뭐 지주가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난 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남은 식구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나면 이제는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급자족은 가능해요. 그리고 잉여 농산물을 얼마나 생산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유 농산물 팔아 얼마 벌겠냐. 제가 도시로 나아가서 뭐 장사를 하든 공장에 들어가든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식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 벌러 도시로 나아가는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도시화율이 정말 우리나라가 뭐 여기 비교군이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 있는데 제일 급격하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이걸 우리나라로만 따로 해서 본다 그러면 1960년도에 63%의 인구가 면 단위에 살고 있어요. 면. 읍도 아니고 면. 그런데 이게 2020년이 되면 면 단위에서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8.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읍이나 동, 즉 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골 농촌에 사는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농촌이 힘들어서 도시로 갔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이 정말 힘들다고 그러면 도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있는 토지에서 소작 붙이면서 있는 힘껏 여기에서 땅에 붙들려 매어 살아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였었는데 이제는 도시로 가도 남은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도시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 못 가게 뭐라 하는 지주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주 입장에서 뭐 식구들이 다들 그렇게 농사 안 짓고 도시로 가서 일하겠다 이런 식구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출물이 적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당신들한테 소작 안 줘? 다른 사람들 소작을 줄 거야? 이거 지금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땅에
매여 있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자양농의 시대가 되면 이런 지주로부터의 구속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식구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농업 생산량 자체는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 벌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업화, 공업화의 노동력이 됩니다. 즉 농부에서 공업 노동자로의 직업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산업화를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면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공장을 세운다 생각을 하면 공장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토지 자본 노동이잖아요. 토지는 있습니다. 토지는 우리나라 뭐 많죠. 찾아보면 많습니다. 자본이 없고 노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이로 인해서 여태까지 농업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공업 노동자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노동 공급이 양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능해진다인데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나라에서 또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보편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소작농 시절에서 우리나라 농촌에서 어린애들이 교육받을 수 있었을까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아니 우리나라처럼 한글 같은 이런 위대한 문자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도 문맹률이 50% 60% 넘고 그런 겁니다. 그걸 왜 사람들이 문맹률이 높았냐 그러면 다 소작농 농사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지주 입장에서 농부의 아들이 뭐 이제 뭐 커가지고 10살 11살쯤 됐어. 그러면 너도 농사를 지어야지 뭘 학교 간다고 해서 돌아다니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농부들, 자기 밑에 있는 소작농들 중에서 자기 아들 딸들을 갖다가 학교 보내고 이런 농부들 있으면, 야 너 농사 열심히 안 짓네? 당연히 너 이제 소작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어떡할 겁니까? 옛날, 정말 아주 옛날 1930년대 40년대 이때 있었던 우리 뭐 증조 할머니 이럴 때는 집에 애들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일단 뭐 밤에 공부한다고 불 켜놓고 했으면 빨리 불 꺼라, 돈 아깝다, 전기 들어오면 전기 아깝다, 이렇게 해서 불 꺼라, 뭐 이렇게 이제 잔소리 하던 때였죠.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영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자급자족이 되고 그러면 애들을 학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부모들이든 다들 자기 자식 공부시키고 싶어 하죠. 뭐 인도의 농부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뭐 루안다의 농부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 보편교육이 힘들었던 시기에는 농부들이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낼 만큼의 여유도 안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다. 맞습니다. 교육열이 높죠. 그런데 교육열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 높은 교육열이 실현이 가능해야지 교육열이 높아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들이 지독하게 가난하면 아무리 열의가 높다 하더라도, 애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라는 열의가 높다 하더라도 현실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받쳐주니까 1960년대 이후로부터는 보편교육, 애들 국민학교 다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질적으로 훈련된 좋은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만 많다고 해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중동 이런 데서도 그렇고 도시화율이 의외로 높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농업 생산력이 낮은데도 이 사람들 와서 빈둥빈둥합니다. 왜?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산업이 별로 발전을 못해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것도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사실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교육 수준 매우 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비숙련 일자리들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농업에서 만약 이제 지주소작농지 이런데 이런 구조가 온전하고 있는 데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도시로 탈출해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슬럼화 되어 버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에서 보편 교육을 받은, 이게 뭐 농촌에서 대학교까지 받았다, 고등교육을 받았다까지는 말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학교까지는 나와가지고 글자 읽을 줄 알고 숫자 셈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뭐 맑게 알아듣고 이러는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후로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개혁은 이런 효과들을 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기적의 나비 효과를 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그냥 농가 소득이, 농업의 산출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후의 경제 발전의 씨앗들이 막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가들은 농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농업 재투자 관련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농기계,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이런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농업이 자급자족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농촌 공동체에서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셋째로는 그렇게 이주하는 사람들도 농촌 내에서 보편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소양을 갖춘 숙련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후에 있는 공업화, 산업화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공업화 안 되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에는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모자랄까요?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이 토지, 노동, 자본이지 않습니까? 토지는 있겠죠. 그런데 노동이 없고 자본이 없습니다. 자본은 빌린다 그런데 뭐 잘 안 빌려줍니다. 어쨌든 자본은 빌릴 수 있다 손치더라도 노동도 문제입니다. 글자 읽을 줄 알고 셈 할 줄 알고 위에서 작업 지시 오는 것 갖다 이해하고 이를 따를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들을 갖추고 그리고 작업에 대한 숙련도를 갖춘 이런 노동자들을 구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산업화가 안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농촌 사회가 안정되고 농촌 사회의 소득이 늘어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토지, 노동, 자본에서 노동면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농업 관련 여러 산업들이 첫 시작을 하게 되겠죠. 농기계 만드는 회사들, 비료 만드는 회사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후로 대한민국은 1960년대를 넘어서 70년대가 되면 본격적인 산업화, 공업화의 시대로 달려가게 됩니다. 농업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자동으로 절대 산업화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화는 또 다른 위기 국면이 있을 거고 도전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지 가능하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변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